이런데 왜 들어온 거야? 명품 물 흐리지 말고 나가라고! 찰싹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아들을 키워낸 순자 씨. 며느리 서연의 생일 선물을 사주려고 큰 마음 먹고 찾은 백화점 명품관에서 뜻밖의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때린 그 노인의 며느리가 바로 자신의 남편을 수사 중인 검사라는 사실을. 오늘 권력도 돈도 통하지 않는 법정에서 진짜 명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가족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도 우리 함께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순자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회전문 앞에 선 지 벌써 10분째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세계가 마치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죠. 반짝이는 샹들리에, 하얀 대리석 바닥,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명품관이라는 금빛 간판. 괜찮아.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순자 씨는 낡은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가방 안봉투에는 시장에서 꼬박 한 달간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 손질하고 추운 겨울 찬바람 맞으며 장사한 돈이었죠. 손가락 마디마다 밴드를 붙이고 허리 아픈 것 참아가며 모은 그 돈으로 오늘은 며느리 서연에게 제대로 된 선물 하나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애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도 벌써 3년. 순자 씨는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한 번도 시어머니한테 좋은 옷 하나 받아본 적 없는 그 아이. 명절 때마다 싸구려 화장품이나 마트에서 산 옷으로 때운 게 미안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웃으며 어머니, 이게 제일 좋아요라고 했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라 배려라는 걸. 서연이 생일인데 평생 한 번쯤은 제대로 해줘야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순자 씨는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휙. 차갑고 향기로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에어컨 바람과 함께 풍겨오는 비싼 향수 냄새. 순자 씨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옷깃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생선 냄새 안 나겠지? 아침에 샤워하고 옷도 새로 입었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똑, 똑, 똑.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디딜 때마다 이상하게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았죠. 명품 쇼핑백을 든 여자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 그리고 흰 장갑을 낀 직원들. 모두가 순자 씨와는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3층 명품관.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나,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하나. 순자 씨는 멈칫거렸습니다. 처음 와본 백화점이라 모든 게 낯설었죠.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올려놓으려다 주춤했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넘어질까봐 무서웠거든요. 에스컬레이터 타실 거면 빨리 타세요. 뒤에 사람 있잖아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겨우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섰지만 손잡이를 잡은 손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괜히 왔나? 그냥 시장에서 사는 건데. 하지만 이미 3층이었습니다. 명품관 입구에 들어서자 세상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1층보다 더 조용하고 더 차갑고
더 화려했습니다. 진열장마다 조명이 작품처럼 비춰진 가방들, 스카프들, 구두들이 놓여 있었죠. 가격표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는 시선이 느껴졌죠. 저 스카프 좀 보려고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쪽 코너에 있습니다. 직원은 친절했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스카프 코너로 향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고급스럽게 접혀진 스카프들이 보였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천도 부드러워 보였죠. 이 정도면 서연이가 좋아하겠지.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진열장 문을 열고 스카프를 만져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걷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파마를 깔끔하게 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친 모습이 어딘가 거만해 보였죠. 박 여사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저 스카프 보려고요. 만지시면 곤란한데요. 보기만 하시든가.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사려면 당연히 만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박 여사의 날카로운 눈빛에 순자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코를 벌름거리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기가 시장인가요? 무슨 냄새가? 순자 씨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옷을 움켜쥐었죠. 생선 냄새. 내가 생선 냄새가 나나. 아침에 샤워했고 비누로 손을 3번이나 씻었는데 옷도 빨래 바구니에서 제일 깨끗한 걸 꺼내 입었는데 죄송합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끄러움인지 억울함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박 여사는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직원 양반. 여기 관리 제대로 하세요. 아무나 다 들어오면 어떡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저희는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박 여사는 순자 씨를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마치 파리를 쫓듯이. 어머니, 여기는 어머니 같은 분이 올 때가 아니에요. 시장 가시면 싸고 좋은 것도 많잖아요. 왜 굳이 여기 와서 명품 물을 흐리세요? 순자 씨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어도 생선 장사를 했어도 누구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며 산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돈 있어요. 며느리 선물 사러 온 거예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박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돈이요? 어머니, 여기 스카프 하나가 얼만지 아세요?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그래도 사시겠다고요? 순자 씨는 가방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200만 원. 한 달간 모은 돈이 딱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말하면 더 무시당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갈게요. 순자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여기서 울면 정말 창피해. 그때였습니다. 뒤로 물러서던 순자 씨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박 여사가 삐죽 내민 명품 구두였죠. 순자 씨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그 바람에 손이 박 여사의 구두 끝을 스쳤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찰싹? 귀가 멍해지는 소리와 함께 순자 씨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명품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순자 씨는 뺨을 감싸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순자 씨의 귓속에서 윙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60평생 누구한테도 맞아본 적 없었습니다.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심지어 아들한테도 손찌검 당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낯선 사람한테 백화점 한복판에서 이렇게 감히 내 구두를 더럽혀? 박 여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열기가 전해졌죠.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지만 이미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명품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직원들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순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저 며느리 선물 하나 사주려고 왔을 뿐인데 평생 모아온 자존심이 이 대리석 바닥처럼 차갑게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비켜요. 이 사람이 먼저 내 구두를 건드렸다고요. 이게 얼만지 알아요? 500만 원짜리예요. 박 여사는 자신의 구두를 들어 보였습니다. 빨간색 에나멜 구두, 굽에는 작은 로고가 박혀 있었죠. 순자 씨의 손때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더러워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순자 씨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순자 씨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손수건이었지만 깨끗하게 빨아둔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박 여사가 순자 씨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더러운 걸레로 내 구두를 더럽히지 마세요. 당신 손에서 무슨 냄새 나는지 모르세요? 생선 비린내 진동하는데 그걸로 명품을 닦겠다고요? 순자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칼에 베인 자국, 소금물에 불어터진 피부. 평생 일만 해온 이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며느리 맞이하고 손주들 안아줬는데 이 손이 지금은 그저 더러운 손으로만 보였습니다. 제가 배상할게요. 순자 씨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권 지폐들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박 여사는 그 모습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상이요? 어머니, 구두값만 500만 원이에요.
거기다 정신적 피해, 시간 낭비, 이미지 실추까지 생각하면 최소 1,000만 원은 각오하셔야죠. 1,000만 원. 순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돈이면 순자 씨가 1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있는 돈은 고작 200만 원. 한 달을 악착같이 모아서 겨우 만든 돈이었죠.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큰 돈이 없으면 경찰 부르죠, 뭐. 폭행죄로. 박 여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메뉴판을 보듯 가볍게. 순자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찰, 폭행죄. 그런 걸로 경찰서에 가게 되면 아들은 뭐라고 할까요? 며느리는요?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라도 나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깊게. 자존심도 체면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박 여사는 팔짱을 끼고 순자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쯧쯧. 이러니까 이런 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박 여사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명품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권 지폐 5장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순자 씨 앞에 툭툭 던졌습니다. 지폐가 공중에서 펄럭이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 5만 원. 이거나 주워서 병원 가서 뺨이나 치료하세요. 그리고 약값 좀 사고. 그 정도면 됐죠? 순자 씨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바라봤습니다. 5만 원. 자신이 맞은 뺨의 값이 5만 원이라는 게. 순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박 여사가 구두굽으로 바닥에 지폐를 톡톡 쳤습니다. 다음부터는 자기 주제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장 아줌마가 명품관에 왜 와요? 여기는 어머니 같은 분들이 올 곳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 말이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참고 참았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울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선물도 못 사줬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돈을 주우려 했습니다. 이 돈이라도 가져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병원이라도 갈 수 있을 테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 규칙적인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리듬의 발걸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죠. 수수한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단정한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듯 담담한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여자는 명품관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면을 훑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순자 씨, 팔짱 낀 박 여사, 흩어진 돈,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사람들. 여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그 여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로 흐릿한 시야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연아, 며느리였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뺨이 벌겋게 부어오른 얼굴, 눈물 흘리는 눈, 떨리는 어깨,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돈.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녹음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빨간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똑, 똑, 똑. 하이힐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더 무겁게. 박 여사는 다가오는 여자를 흘끗 봤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젊은 여자. 아마 저 노인네 딸이나 며느리겠거니 생각했죠. 뭐야, 또 끼리끼리 오는 거야? 박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서연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의자로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뺨을 살펴봤죠.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는 그 눈빛을 보고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죠. 서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하세요. 짧고 명확한 한마디였습니다. 박 여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제 시어머니께 폭행을 가하셨습니다. 사과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폭행? 이 노인네가 먼저 내 구두를 더럽혔다고. 그러니까 살짝 혼낸 거지. 그게 폭행이야? 그렇습니다. 폭행입니다.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박 여사와 눈높이를 맞췄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사과하시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박 여사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기회를 준다고? 내가 누군데 나한테 기회를 줘? 너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는 건지 알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저 눈빛이 견딜 수 없었죠. 좋아, 그럼 너희도 돈으로 해결하자. 박 여사는 지갑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10,000원권을 더 많이 뽑았습니다. 10장, 20장, 30장. 그리고 그걸 서연 앞에 휙 뿌렸습니다. 돈이 공중에서 흩날렸습니다. 자, 30만 원. 이 정도면 됐지? 꺼져. 명품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발치에 떨어진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박 여사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돈을 보고 있었습니다. 30만 원. 10,000원권 지폐들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어떤 건 접혀 있었고
어떤 건 구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쓰레기처럼.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부은 뺨, 눈물, 떨리는 어깨, 그리고 저 오만한 여자가 돈을 던지는 모습,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저 눈빛. 진정해. 진정해야 해. 서연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수백 번 훈련받았던 것처럼 감정을 드러내면 진다. 분노는 통제되어야 한다. 냉정해야 이긴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박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결국 돈을 주우려는 거구나. 역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서연은 돈을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퍼를 천천히 내리는 소리가 조용한 명품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검은색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가 새겨진 신분증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신분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 검사 서연. 명품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검사? 서연은 신분증을 박 여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제 소개가 늦었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차분함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 서연 검사입니다. 박 여사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명품 구두굽이 바닥에 끼익 소리를 냈죠. 서연은 신분증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빨간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연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기소장을 낭독하듯이. 오늘 오후 2시 35분경 이곳 신세계백화점 본점 3층 명품관에서.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박모 씨는 피해자 강순자 씨의 안면부를 1회 가격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잠깐 그게. 박 여사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서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에 박 여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어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생선 냄새가 난다. 시장 아줌마 명품물을 흐린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박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바닥에 돈을 가리켰습니다. 금전을 던지며 꺼져라고 한 행위. 이는 추가적인 모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서연은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목격자는 충분합니다. 직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고객분들 모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증거는 CCTV겠죠. 서연은 백화점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직원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관리자분 불러주시겠어요?
CCTV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박 여사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죠. 저기 검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서연은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사과하시는 겁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화가 나서... 누구한테 사과하시는 겁니까? 서연의 질문에 박 여사가 멈칫했습니다. 어르신께요. 아니, 어머님께. 제대로 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시어머니께 가서 무릎 꿇고 똑바로 눈을 보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의 사모님이 저런 시장 노인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그건 좀 못하시겠습니까? 서연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죠. 제가 전공이 그쪽이라서요. 서연은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보, 남자의 목소리가 명품관에 울렸습니다. 한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비서한테 연락받고. 박 회장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서연을 봤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 검사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박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서연 검사, 바로 지금 자신의 회사를 수사하고 있는 그 검사. 대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혐의로 회사를 뒤지고 있는 그 무서운 검사. 회사 임원들이 독종이라고 부르는 그 검사. 그 검사의 시어머니를 자기 아내가 때렸다고? 박 회장은 휘청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뭐 한 거야? 박 여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뭐긴 뭐야, 저 노인네가 내 구두를. 닥쳐. 박 회장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만에 처음 듣는 고함이었죠. 박 회장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저분께 하세요. 박 회장은 순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품관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순자 씨는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당신도 어서. 박 여사는 떨리는 다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티가 역력했죠. 서연은 그걸 알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 사과로는 부족합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검사님, 제발 월요일 아침 9시까지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3가지 혐의로 정식 고소하겠습니다. CCTV 자료는 이미 확보 요청했고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증인도 충분합니다. 검사님, 박 회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 앞에서 용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이 명품관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간절함이 묻어났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서툰 눈물이었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 검게 얼룩졌고 파운데이션이 얼룩덜룩해졌죠. 명품으로 치장한 외면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초라한 인간이 드러났습니다. 제발, 저 잘못했어요. 박 여사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순자 씨의 옷자락을 잡았죠.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박 회장이 아내 옆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검사님, 아니, 따님, 제 아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어머님께 평생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순자 씨는 복잡한 표로 앞에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자신을 짓밟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이게 현실인가?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모욕을 주고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박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힘든 것을 꺼내려는 듯 했죠. 제 어머니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명품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채소 장사,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죠. 손이 거칠고 옷에서 풀냄새가 났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부끄러웠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엄마 직업 물어보면 거짓말했어요.
회사 다닌다고,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순자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대학 갈 때도 엄마한테 학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투박한 옷 입고 오면 창피하다고. 졸업식 날도 혼자 갔어요. 박 여사의 눈물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재벌가에 들어가고 제 과거를 지우려고 했어요. 명품을 사고 비싼 옷을 입으면서 제가 달라졌다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고 믿으려 했어요. 박 여사는 순자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제 엄마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지우고 싶었던 제 과거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아서. 명품 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복잡해졌습니다. 자기 혐오를 타인에게 투사한 거구나.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 수없이 봤던 케이스였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해소하려는 사람들. 하지만 그게 폭력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될 순 없다는 거 알아요.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박 여사는 순자 씨 앞으로 더 바짝 무릎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 엄마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이제라도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부끄러워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순자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시장에서 일한 딸이었구나. 순자 씨는 자신의 딸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기 딸도 저렇게 엄마를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을까요? 생선 냄새 나는 엄마가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숨긴 적이 있었을까요? 서연은 시어머니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박 여사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쌍한 과거가 폭력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처를 가졌든 그게 다른 사람을 때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 시어머니도 평생 시장에서 일하셨어요. 손이 거칠고 옷에서 생선 냄새가 났죠.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이 손으로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반성한다면 제 시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해야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어머니 돌아가셨나요? 서연의 질문에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묘소에라도 가세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그게 진짜 속죄입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은 별개입니다. 당신이 제 시어머니께 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고소는 진행됩니다. 검사님, 박 회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제발,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현재 수사 중인 대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건, 횡령건에 대해 자백하시겠습니까? 박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못하시겠죠. 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결국 뭐든지는 거짓말이에요. 자기 이익은 지키고 싶으면서 용서만 받으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됐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월요일에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두 사람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과 박 여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연아,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순자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바라봤죠. 엄마는 괜찮다. 어머니, 엄마도 누군가의 엄마였던 사람이야. 저 사람 마음이 조금은 알 것 같구나.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만하자, 서연아. 법으로 처벌하는 건 그만하자. 서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을, 평생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온 그 마음을.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저보다 큰 사람이시네. 서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와 박 회장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제 시어머니께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진심이 담긴 사과문이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대성그룹 명의로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드세요. 매년 10명, 대학 졸업까지 전액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박 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못하시겠습니까?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박 회장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서연은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묘소에 가세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내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일주일 안에 이행하면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명품관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명품관을 나서는 순간 순자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재빨리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의 어깨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괜찮아. 그냥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후들거렸죠. 서연은 시어머니를 백화점 벤치로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코트를 벗어 시어머니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물 사올게요. 아니다, 서연아. 괜찮아.
하지만 서연은 이미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남겨진 벤치에 앉아 멍하니 명품관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그게 진짜였나? 아직도 뺨이 얼얼했습니다. 손을 대보니 따끈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가슴속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나를 위해서. 순자 씨는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아들이 데려온 그 조용한 여자. 처음 만났을 때 순자 씨는 걱정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만 한 애가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을까? 생선 냄새나고 좁은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서연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 도시락을 싸주고 주말에는 시장까지 따라와 생선 손질을 도왔죠. 거친 손으로 명태를 다듬으면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재미있어요. 배우는 게 좋아요. 서연의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순자 씨는 알았습니다. 진심이었죠. 그런 며느리가 오늘 자신을 위해 저렇게 당당하게 싸워줬습니다. 순자 씨의 눈가가 또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물이요.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생수통과 함께 핫팩까지 들고 왔죠. 날씨가 추운데 놀라셨으니 이거 손에 쥐고 계세요. 서연은 핫팩을 흔들어 따뜻하게 만든 뒤 시어머니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순자 씨의 거친 손이 따뜻한 핫팩을 감싸 쥐었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미안하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요 어머니?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엄마가 명품관 같은 데 가서 너한테 창피를 주고.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검사잖니. 그런 너한테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알려져서. 어머니. 서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 한 번도 어머니를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서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키워주셨는지 제가 다 알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생선 손질하시고 겨울에도 찬물에 손 담그시고 그 돈으로 제 학비 대주시고 제가 사법연수원 갈 때 공부방 월세 내주셨잖아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가 검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 은인이에요. 제 영웅이고요. 서연아. 순자 씨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백화점 벤치 위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연이 먼저 몸을 떼어냈습니다. 눈가를 닦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나요? 너무 차갑게 대했죠? 아니다. 너는 잘했어. 내가 검사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용서하고 싶으셨잖아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그 사람 마음이 조금은 알 것 같아서 자기 엄마가 부끄러웠다는 거, 그게 얼마나 괴로웠을지. 어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를 때린 사람을 법으로 끝까지 처벌했을 거예요. 너는 그럴 수 있어. 너는 검사니까.
순자 씨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냥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아줌마야. 법은 잘 모르지만 사람 마음은 조금 알지. 순자 씨는 명품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도 마음이 아팠을 거야. 자기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 옆에 없었다는 게 평생 가슴에 남았을 거야. 서연은 시어머니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법으로 사람을 재단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큰 힘일지도 모른다고. 어머니, 응? 오늘 원래 뭐하러 오신 거예요? 순자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너 생일이잖니. 스카프 하나 사주려고. 어머니, 서연의 눈가가 또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 달 동안 모았어. 200만 원. 엄마한테는 큰 돈이야. 그걸로 너한테 예쁜 스카프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순자 씨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구겨진 봉투가 보였죠. 미안하다, 서연아. 엄마가 결국 아무것도 못 사줬네. 어머니,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요. 지금 당장 가서 제일 예쁜 스카프 사러 가요. 에이, 됐어. 이제 괜히. 안 돼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한 달 동안 모은 돈인데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되죠.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가요, 어머니. 이번엔 제가 어머니 손 꼭 잡고 같이 갈게요. 아무도 어머니한테 함부로 못하게 할게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볼까? 두 사람은 다시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란히 손을 맞잡고 명품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까 그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과 순자 씨를 보자마자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편하게 둘러보세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짜 존중이 담겨 있었죠. 서연과 순자 씨는 스카프 코너로 갔습니다. 아까 순자 씨가 보던 그 스카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부드러운 실크 스카프를 만져봤죠. 카멜 색상의 은은한 패턴이 새겨진 스카프였습니다. 이게 예쁜 것 같은데. 그럼 이걸로 할까요? 얼마인지 물어봐라.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서연이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거 포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스카프를 정성스럽게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상자에 넣고 리본을 묶고 쇼핑백에 담았죠. 순자 씨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안 돼. 이건 엄마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순자 씨는 돈을 계산대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한 달간 모은 돈, 손때 묻은 10,000원권 지폐들이었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직원이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순자 씨는 쇼핑백을 받아들고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아, 생일 축하한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두 사람은 명품관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느새 해질녘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백화점 유리창에 비쳤죠. 배고프지? 뭐 먹고 갈까?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먹어요. 그럼 칼국수 먹으러 가자. 엄마가 아는 맛집이 있어. 좋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명품관 유리창 너머로 행복하게 걸어가는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웃으며 서로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랑 저렇게 걸어보고 싶었는데. 그녀는 핸드백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어머니의 모습, 거친 손으로 배추를 다듬는 어머니의 뒷모습. 미안해요, 엄마. 이제라도 사과할게요. 박 여사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의 서재. 박 회장은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비자금 조성 관련 서류들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저 김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 무슨 일인가? 서현 검사 건인데요. 조사해보니 상황이 심각합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서현 검사가 확보한 증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자금뿐만 아니라 정치권 로비, 횡령, 배임,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검찰에서 회장님 소환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뭐라고? 서현 검사가 오늘 일로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하려던 걸 앞당긴 거죠. 박 회장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건가? 다음 날 아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 서류들이었죠.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은행 거래 내역, 증인 진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 검사님, 그런데 괜찮으세요? 후배 검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 소환 영장,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오후에 집행하죠. 후배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어제 그 일 말이에요. 인터넷에 영상 올라온 거 보셨죠?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상? 네. 어제 백화점 명품관 사건이요. 누가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지금 조회수가. 후배 검사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영상 제목은 재벌 사모님이 노인 폭행, 검사 며느리가 응징이었습니다. 조회수는 벌써 50만을 넘어가고 있었죠. 서연은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의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순자 씨를 때리는 장면, 돈을 던지는 장면, 그리고 서연이 검사 신분증을 꺼내는 장면까지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재벌들은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네. 검사님 멋있다. 저렇게 당당하게 대처하는 거 처음 봄. 저 노인분 너무 불쌍하다. 유유 며느리분 정말 효녀시네요. 근데 저 재벌이 대성그룹 아니야? 요즘 비리로 수사받는 거.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퍼지면 안 되는데. 이미 늦었어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뉴스에서도 다루기 시작했고요. 후배 검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박 회장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대로 하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오히려 이제 더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성그룹 본사 박 회장의 회장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난리예요, 회장님.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고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주가도 벌써 5% 떨어졌어요. 박 회장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 영상을 당장 내려. 이미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삭제해도 계속 다시 올라오고 제대로 못하는 것들. 박 회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방금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소환 영장이 발부됐다고.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박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어제 그 일 때문이잖아. 박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어제 아내가 저지른 일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서연 검사의 심기를 건드린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것을. 김 변호사 당장 불러. 네, 회장님. 하지만 박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박 회장 자택.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대성그룹의 비리 수사와 맞물리면서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제의 영상이 또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순자 씨를 때리는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반복됐죠. 박 여사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저렇게 보이는 거구나. 화면 속의 자신은 괴물 같았습니다. 오만하고 잔인하고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들의 문자였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언니 맞아? 나 지금 너무 놀라서. 뉴스 봤어. 어떻게 된 거야? 연락 좀 해줘. 미안하지만 당분간 우리 모임에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마지막 문자를 읽는 순간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똑똑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문을 열자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여보, 검찰에서. 알아. 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회사가 난리야. 주가는 폭락하고 거래처에서는 계약 취소 검토한다고 하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결돼? 박 회장이 처음으로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그냥 참았으면 됐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이런 일 없었어. 박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 이제 구속될 수도 있어. 회사도 망할 수도 있고. 우리 아들은 어떡하고 재산은 어떡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 여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처음으로 박 회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서연 검사한테 연락해봐. 사정해. 빌어. 뭐라도 해. 하지만 이미 조건 다 제시했잖아. 그 조건 말고 더 큰 걸 제안해. 돈이든 뭐든. 박 회장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 검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같은 시각 순자 씨의 집. 순자 씨는 작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어머니, 서연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왔니? 배고프지? 엄마가 고등어 구웠다.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뉴스? 어제 그 일이 인터넷에 영상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난리예요. 순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자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다 올라간 거니? 네.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순자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니? 사람들이 다 봤겠네. 엄마가 맞는 거, 창피한 거. 어머니, 창피한 건 박 여사예요. 어머니 아니고요. 서연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어머니 편이에요. 댓글 보세요. 다들 어머니 응원하고 박 여사 비난하고 있어요. 순자 씨는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머니가 우리 엄마 같아서 눈물 났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들인데 며느리분 진짜 효녀시네요. 저렇게 당당하게 시어머니 지켜주는 거 감동이에요. 재벌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돈이 뭐라고 사람을 저렇게 대해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사람들이 엄마 편을 들어주네. 당연하죠.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오늘 박 회장 소환 영장이 발부됐어요. 비리 혐의로요. 순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잡혀가는 거니? 조사받으러 와야죠. 증거가 확실하면 구속될 수도 있고요. 순자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어제 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이 없었어도 했을 일이에요. 대성그룹 비리는 이미 1년 전부터 수사하던 건데 증거가 다 모여서 이제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도 엄마 때문에 너한테 피해가는 거 아니니? 절대 아니에요. 서연은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하는 거예요. 법대로요. 하지만 서연의 가슴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어제 일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한 걸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검사야.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 그날 밤 박 여사의 방. 박 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죠.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박 여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나한테 뭐라고 하셨을까? 그때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서연 검사한테서였습니다. 제시한 조건 기억하시죠? 일주일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박 여사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묘소에 가라고 했지. 박 여사는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수한 옷을 꺼냈습니다. 내일 5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전복선 강화. 그날 밤 늦게 서연의 사무실. 서연은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부장검사가 들어왔습니다. 서 검사, 아직도 일하고 있어? 네, 내일 조사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장검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서 검사, 잠깐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떤 압력이요? 대성그룹 수사 속도를 조절하라는. 아니, 좀 완화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왜요? 정치권이야. 대성그룹이 어디 돈 쓴 데가 많잖아. 그쪽에서 신경 쓰이나 봐.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부장님, 저는 증거대로 수사할 겁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부장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건은 복잡해. 물밑에서 움직이는 게 많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검사가 나간 후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3일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실. 박 회장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죠.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평소 반듯하던 옷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죠. 뒤따라 2명의 수사관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정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죠. 박 회장은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봤던 그 차가운 눈빛이 지금도 여전했습니다. 검사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조사 시작하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서연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박 회장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입니다. 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 연 10명씩 대학 졸업까지 전액 지원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잘 준비하셨네요. 그리고 제 아내도 어머님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사진도. 박 회장이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서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박 회장님, 네,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요. 지금은 대성그룹 비리 수사 조사 중입니다. 분리해서 생각하시죠. 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과 오늘 일은 다릅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사를 좌우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서연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자, 그럼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성그룹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 회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건 제가 거짓말하시면 위증죄가 추가됩니다. 저희는 이미 은행 거래 내역, 차명 계좌 추적,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2021년 3월 김 의원 측에 5억 원 전달, 2022년 7월 박 장관 측에 3억 원 전달, 2023년 11월 이 국장에게 2억 원 전달.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박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출처는 회사법인 자금을 빼돌린 겁니다. 횡령죄가 성립하죠. 검사님, 제발. 또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도 있습니다. 부인 명의 명품 구매, 자녀 해외 유학비, 개인 골프장 회원권, 총 30억 원 규모입니다. 서연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배임죄도 성립합니다.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 개인 이득을 챙긴 건들이 최소 5건 이상 확인됩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사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서연은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며 박 회장을 압박했습니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검사님,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박 회장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님, 네. 선처는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저는 증거를 제시하고 법을 집행할 뿐입니다. 서연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백화점에서 제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으셨을 때 진심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았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사 걱정, 재산 걱정, 체면 걱정, 그것만 하셨죠. 정말로 잘못했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진짜 반성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아무 조건 없이 당신 부인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당신은 용서를 받는 대가로 수사를 무마하려 했죠. 박 회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법 앞에서 재산도, 지위도, 권력도 소용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조사 끝났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조사실 밖. 서연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잘한 걸까? 서연은 자문했습니다. 어제 일과 오늘 일을 정말 분리할 수 있는 걸까? 시어머니가 맞은 그 장면이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서 검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부장 검사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와봐. 큰일 났어. 부장검사실. 서연이 들어가자 여러 명의 고위 검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고 냉랭했습니다. 서 검사 앉아.
차장검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성그룹 건 말이야. 차장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위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재검토요? 증거가 충분한지, 영장 청구가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거지.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박 회장도 자백했고요. 그래도 절차상 다시 한번 차장님,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정치권에서 압력 들어온 거 아닙니까? 차장검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대성그룹이 정치권에 뿌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15명, 장관급 3명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덮으면 다 묻히는 겁니다. 서 검사, 말 조심해.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이 사건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저는 검사로서 제 양심과 법에 따라 수사했습니다. 서 검사, 자네 입장이, 제 입장이 어려워지면 그만두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서류철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끝까지 갑니다. 증거도 있고 자백도 있고 피해자도 명확합니다. 누가 뭐래도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서연아, 밥은 먹었니? 순자 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엄마가 된장찌개 끓였어. 너 좋아하는 거. 일 끝나고 집에 와. 네, 어머니. 곧 갈게요. 서연아. 네. 너 힘들지? 엄마가 다 알아.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알았지? 네, 어머니. 우리 며느리 세상에서 제일 멋진 검사야.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어머니가 날 믿으시잖아. 서연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박 회장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백화점 사건 이후 여론의 관심이 뜨거웠죠. 피의자 박모를 입정시켜 주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죠. 검사, 의견 진술하세요. 네, 판사님.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피의자는 5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치권에 불법 제공했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서연은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큽니다. 이미 비서와 임원들에게 증거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변호인, 반론하시죠. 박 회장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유명한 대형 로펌 변호사였습니다. 판사님, 피의자는 대기업 회장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가족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재택 조사로도 충분합니다. 검사, 추가 의견 있습니까? 네, 판사님. 서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해외 도피를 준비한 정황이 있습니다. 비자금 중 일부가 스위스 비밀 계좌로 송금됐고 피의자 명의 개인 전용기 이용 예약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한 서연은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순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 그 피해자분이 오늘 법정에 나와 계십니다. 순자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살아오셨습니다. 피의자의 부인에게 폭행당하고 모욕당했지만 관대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그 용서를 이용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형식적이었고 진정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법은 평등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피의자가 재벌이라고 해서 봐줄 수 없습니다. 검사, 감정적인 진술은 자제해 주세요. 판사가 주의를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하지만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의자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의자 박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탕!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으로 갔습니다. 순자 씨에게 다가갔죠. 어머니, 끝났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서연이. 두 사람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서 검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법은 정의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게 제가 검사로서 지키고 싶은 가치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똑바로 앞을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의 작은 집,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솔솔 퍼졌습니다. 순자 씨는 국을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좁은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다가왔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너 오늘 힘들었잖니. 가서 쉬어. 저 괜찮아요. 어머니 도와드리고 싶어요. 서연은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죠. 서연아, 네 어머니,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 보면서 엄마가 울컥했어. 서연은 국자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뭘 안다고 검사 일을 평가하겠니? 하지만 내가 옳은 일을 한다는 건 엄마도 알아.
누가 뭐래도 내가 최고야.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선을 만지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무서웠어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다들 조심하라고 하고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한 건 아닐까 계속 고민했어요. 서연아. 그런데 어머니가 전화로 응원해 주셨잖아요. 그 말 듣고 힘이 났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흔들리지 말라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못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순자 씨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우리 착한 며느리. 두 사람은 작은 부엌에서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똑똑.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순자 씨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유진입니다.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박 여사였습니다. 순자 씨와 서연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들어오라고 할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자 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순자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와 순자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손을 대고 모욕을 주고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제가 뭘 잃어버린 건지. 박 여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 어머니 묘소에 다녀온 사진입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묘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박 여사의 모습, 묘비를 닦는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 어머니 묘소에 가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된 딸이었는지,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다 사과했어요. 박 여사는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워한 건 엄마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는 걸. 가난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한 제 자신을. 순자 씨는 조용히 박 여사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엄마처럼 시장에서 일하신 분의 딸입니다. 근데 저는 평생 그걸 숨기고 살았어요. 명품으로 저를 포장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제가 달라졌다고 믿으려 했어요. 박 여사는 순자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제 엄마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예요. 지우고 싶었던 제 과거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아서. 알아요.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박 여사는 놀란 눈으로 순자 씨를 봤습니다. 엄마도 가끔은 부끄러웠어요. 생선 냄새 나는 엄마가 며느리한테 창피한 건 아닐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순자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근데 우리 서연이가 말해줬어요. 부끄러워할 거 없다고,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순자 씨는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듣고 엄마가 깨달았어요. 부끄러운 건 가난이나 직업이 아니라 그걸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는 걸. 박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자 씨는 박 여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 엄마 자랑스러워해요. 시장에서 일하셔도 손이 거칠어도 그 손으로 딸 키우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어머니, 박 여사는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박 여사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너무 오래 방해했네요. 저녁은 하고 가요. 된장찌개 끓였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박 여사는 깊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순자 씨와 서연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엄마도 처음엔 화났어. 당연히 화나지. 근데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도 아팠을 거야. 엄마도 딸 키워봐서 아는데 딸이 엄마 부끄러워하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 사람 엄마도 그랬을 거야. 어머니, 그리고 엄마는 행복해. 너 같은 며느리가 있잖아.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주는 며느리.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용서할 수 있어. 엄마한테는 너라는 선물이 있으니까.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꼭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도 우리 서연이 사랑해. 며칠 후 백화점 명품관. 순자 씨와 서연은 다시 그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당당하게 손을 맞잡고 걸었죠. 어서 오십시오. 직원들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아이고, 괜찮아. 너 저번에 해줬잖아. 안 돼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서연은 시어머니를 스카프 코너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스카프를 골랐습니다. 부드러운 실크에 우아한 패턴이 새겨진 은은한 연보라색 스카프였죠. 이거 어때요? 예쁘긴 한데 너무 비싸지 않니?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서연은 스카프를 사서 시어머니의 목에 직접 둘러줬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어머니.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평생 일만 해온 그 손을. 이 손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손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손이에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생선 손질하고 찬물에 손 담그고 칼에 베이고 그렇게 저를 키워주신 손이잖아요. 서연아, 명품 따위는 비교도 안 돼요. 이 손이 진짜 명품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죠.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다시는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마세요. 어머니는 당당하셔야 해요. 제 자랑스러운 어머니시니까요. 순자 씨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명품관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미소 지었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티슈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정말 복 많으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어머니, 어디 가고 싶으세요? 공원 좀 걸을까? 날씨가 좋은데. 좋아요. 같이 걸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순자 씨의 목에는 예쁜 스카프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건 스카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그 마음. 세대를 넘어선 사랑과 이해. 그게 진짜 명품이었습니다. 6개월 후 대성장학재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시장 상인 자녀 10명이 첫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장학 증서를 받았죠. 순자 씨도 그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명예이사로요.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박 여사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재단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았죠.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아이들을 만나고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박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순자 씨는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당신 엄마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서연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감사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헌신한 서연 검사에게. 하지만 서연에게 더 소중한 건 책상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 쓴 편지였죠. 우리 서연이에게. 엄마가 글은 잘 못 쓰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야. 너를 우리 집 며느리로 맞이한 게 엄마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줘. 당당하게, 떳떳하게, 옳은 일 하면서.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내일도 법정이 있을 겁니다. 힘든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집에 가면 따뜻한 된장찌개가 있을 테니까. 어머니, 지금 갑니다 하는 목소리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연은 미소 지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도 집으로 가는 길이 행복했습니다. 진짜 명품은 가격표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고 관계 속에 있고 서로를 향한 존중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